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지낸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그리고 역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국회 상황 잠깐 짚어보면 일부 법안들, 서비스법, 원샷법, 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이쪽에는 조금 그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지만 그 서비스법에서 일명 서비스법에 이제 의료산업 분야 이걸 이제 예외 조항으로 넣거나 제외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그렇고 또 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이 대기업 부분을 지금 예외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타협이 쉽진 않아 보이고요. 또한 그 노동개혁 5법 중에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파견 연장이나 그다음에 기간 연장이나 파견 근로자 업종 확대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사실 제일 강조했던 건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 5법 특히 두 개 기간제 파견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잘 거의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여야가 타결돼서 욕먹는 것보다 타결 안 되는 것이 자기들의 고정 지지층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은 선별적으로 합의된 것만 먼저 통과시키자고 하는 입장인데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일괄 타결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통과 안 시키고 이대로 그 대결 국면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그 여야 당들에게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구제는 좀 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뭐 여야 모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인구 편차 위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인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기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당이 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여야가 전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전혀 그 어떤 진전된 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지금 연말까지가 이제 시한인데 그 안에 어떤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연동형 비례대표를 늘리면 야당에 유리하고 그리고 그냥 현행대로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만 늘리는 걸로 되면 야당이 그 군소정당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받기 때문에 야권연대에 불리하고 그래서 차라리 국회의장에게 떠넘겨서 강제로 그냥 직권 상정돼서 통과되는 것이 양당의 부담을 절어두는 그런 차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생소한 얘기거든요. 현재 지역구에서 득표를 얻은 것에 있어서 그 5% 이상 득표한 당에게 일단 4석을 먼저 주는 것으로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정의당이라든가 군소정당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정당들이 전국에서 5%만 그 득표하게 되면 4석을 당연히 얻게 되는데요. 현행은 5%가 아니라 그 전체 득표별로 해서 의석수를 나누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개정된다면 군소정당에 상당히 유리한 그래서 결국은 여러 야당으로 분할될 수 있는 야권 지형에게 의석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비례대표제가요. 지금 지금 현재 여론이 뭐 앞으로 얼마나 이게 지속되거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론조사상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호감이나 기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을 유지해 간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후보들을 내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숫자보다 예를 들어서 그런 흐름보다 정당이 얻을 수 있는 표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그 정당 득표를 가지고 상당한 수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8대 총선과 17대 총선을 보면은 당시 친박연대나 민주노동당이 약 한 13% 정도 정당 득표를 얻어가지고 8석의 그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안철수 신당의 어떤 흐름을 봐서는 그보다 더 높은 득표율이 가능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되죠. 예. 그럼 새정치연합은 또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그 계산까지 하면 협상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으로 선거에서 1대1 여야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면 야권 단일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야권 단일화의 전제를 위해서 군소정당에게 큰 제1야당으로서 비례대표를 양보하는 정도는 그 야권연대 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양산에 오늘 내일 자택에 있는다고 하고요. 모레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 이선으로 후퇴하라라고 압박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사퇴를 하더라도 사퇴 시점이 가장 아마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비주류나 다른 쪽에서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조기 선대위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사퇴의 문제는 적어도 총선에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정리된 이후, 그러니까 2월 말 이후에 아마 고민해 볼 수 있는 카드 정도로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여기서 결국 문제는 사퇴 시점이 중요해지는 거는 이 총선에 대한 어떤 각종 권한들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본질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막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당내 동요나 이런 분당, 그 탈당 상황들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여기서 물러나 버리면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당은 당대로 상처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새정치연합 내부는 다시 엄청난 어떤 혼란이나 아니면 이제 그 갈등들이 표출이 될 텐데 그걸 그대로 두고 이선으로 물러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 이런 고민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부조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중재안, 수도권의 중진들과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중재안인 조기선대위를 구성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수용한 것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한길 대표, 박지원 의원께서 거부하면서 즉각적 선사퇴를 요구하셔서 지금 현재 다시 처방이 무효화되자 양산으로 내려가서 정부 구상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은 현재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지 못한 문제는 낡은 정치, 개파 정치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20% 물갈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선택받아서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선대위라든가 이 중진들의 개파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이번 선거 외면받으면 안 된다. 따라서 물갈이가 되려면 내가 대표로 있는 동안 감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한데 그 물갈이가 비노들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타협점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어찌됐든 월요일 늦으면 신년 초 전국 구상에 상당히 영향을 주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대표적 유지든 아니면 사퇴든 간에 양산에서 결심을 굳히고 월요일 내는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사퇴를 하면 지금 와서 사퇴를 하면은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 대표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혁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비노 진영에서는 친노를 살리기 위한 공천 학살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문재인 대표는 계속적으로 물갈이 20%를 혁신의 자기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을 경우에 선대위에 각 개파의 중진들이 와서 개파 담합 선거로 가게 되면 혁신도 놓치고 선거의 당 권력도 놓치게 되는 두 가지 다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놓치는 그냥 일방적 사퇴는 없을 것 같고요. 물갈이 20%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면 사퇴한다던가 그런 배수의 진을 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두 분 다 그러니까 사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셨는데, 자 그러면 김한길, 박지원이 비주류의 수장들이 즉각적으로 선사퇴하지 않으면은 탈당하겠다는 입장인데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조만간에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지금까지 쭉 움직임을 봐서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은 여론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 탈당 직후의 분위기 잠깐 뭔가 좀 주춤한 듯한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어떤 움직임이 없다가 결국 이런 흐름들이 촉발되는 어떤 그 기저에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풍이 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 내지는 현상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움직임이 좀 더 이렇게 빨라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김한길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선택들도 연말 연초에 대한 여론 흐름이 이런 상황을 좀 더 가속화시키거나 커진다면은 아마 그런 집단 행동을 결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현장에서 좀 체감하는 여론이나 민심은 어떤 쪽에 지금 우호적인 것 같습니까? 일단 나가지 못하게 말리지 못한 문재인도 문제지만 통합을 위해서 탈당하겠다고 하는 이후에 연대를 위해서 지금 탈당하겠다고 깨겠다고 하는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는 비주류 측에도 문재인, 안철수 모두 다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양비론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 다만 현재 바로 결행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국민적 여론보다는 그 여론을 뒷받침하는 게 결국은 탈당하는 의원들의 의석수일 텐데 20명이라고 하는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바로 탈당을 결행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광주의 물갈이 여론이 높은 광주를 제외하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일부 비노계의 강경 비노계를 제외하고서는 전체 합쳐보면 김한길, 박지원계를 합치면 한 10명. 그리고 안철수 독자신당계가 현재 권은희 의원, 광주에 있는 의원들과 문병 의원들, 광주 탈당한 분 합쳐서 한 서너 명 현재. 그리고 나머지 선정배 신당으로 갈 분들이 한 서너 명. 그래서 토탈 합쳐서 맥시멈 한 18명, 1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탈당에 대한 그 책임론을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명분을 더 축적한 다음에 20명이 되었을 때쯤 결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교섭단체라고 하는 그 현실 의석수를 가지고 탈당의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봐서는 20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는 결국 수도권 여론이 좌우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수도권 선거는 대체로 보면 어떤 바람 선거나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형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당 뭐 강력한 어떤 이제 여당이나 뭐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분열되는 구도에서 이게 필패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걱정들이 많지만 결국 수도권에서 만약에 과거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목할 만한 정도의 안풍이 새로 형성이 된다면 바람 선거가 이렇게 형성됐을 때 수도권의 표심은 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이런 수도권에서 그 상당히 큰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뭐 쉽게 교섭단체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예, 엊그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37.8, 새정치연합 21.9, 안철수 신당이 19.5. 근접했거든요. 예. 두 야당 사이가 아직 한 당은 아직 당이 아니지만은 이 수도권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 수도권만 놓고 보면요. 제가 수도권 자료를 따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수도권에서도 이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해서 연말 연초에 여러 여론조사에 나오면서 그게 결국 다시 어떤 언론의 보도나 정보들이 여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결국 저는 이게 그 안풍이 이제 결국은 사라진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을 뚫고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거는 기존의 정치, 기존의 여당, 야당, 특히 야당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은 여론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철수 의원이 과거와는 다른 행보나 메시지를 가지고 소위 요즘 그 회자되는 강철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치의 가치를 내세웠을 때 충분히 수도권에서 그 상승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지역과 수도권의 차이라기보다는요, 그 야당의 지지자인가 여당의 지지자인가 지지층에 따라서 여당 지지자 새누리당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야당만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그 2배 격차 이상으로 문재인 대표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은 곧 뭐냐면 그 현재까지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인 흐름들,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적 흐름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나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호남에 머물 경우에는 더 이상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그 안철수 대표가 기치로 내거든 선명한 목표로 내거든 여야의 대결 갈등을 넘어선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것들의 목적이 관철된다면 아마 수도권이라던가 비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파괴력이 호남에만 머물 것인지에 대해서가 여론이 좀 주목된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야당 사정 한 가지만 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특히 김한길 전 대표가 이미 안철수 전 대표하고 교감을 해서 탈당을 하기로 이미 마음은 먹었고 그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그 문재인 대표한테 좀 더 타격을 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상황을 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그러면 당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 중에서 두 분은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한길 대표가 중요한 점은 김한길 대표는 그동안 반문재인만 그 비노의 비주류이긴 하지만 반문재인만 든 분이 아니라 문재인 없이도 안 되지만 문재인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의 보완제를 찾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안철수 전 대표도 그 합당을 시켰던 분이어서 단순하게 비노 반노의 문제가 아니라 김한길 대표 탈당은 수도권 중립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 대거 문재인 대표로부터 이탈한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김한길 대표의 그 현재 속마음은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말씀드린 대로 20석이라고 하는 것들 만들어지면 충분히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현재까지는 그 20명 명분들이나 여론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서 20명의 의원들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탈당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님. 최근에 그 김한길 전 대표의 그 메시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탈당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운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뭐 어떤 한 가지 어떤 결정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현재 어떤 기존에 요구해 왔던 일단 문재인 대표의 뭐 이선 후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내걸어 놓고 명분을 축적해 가면서 그것들이 충족됐을 때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 이제 어떤 명분과 세를 같이 규합해서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은 험지 출마론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게 험지 출마가 결국 전략 공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은 어디 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나가면 험지입니까? 뭐 이를테면 그 김한길 전 대표나 그 대략의 그 레벨에 맞는 야당의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중진들 정도와 붙어야 한다. 뭐 그런 게 험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TKK라고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 지역이나 강남, 영남권은 너무 소위 말해서 그 작대기 공천이라 해서 아무나도 내려보내면 되는 예. 그런 데는 너무 그 쉬운 지역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친박계 쪽에서는 홍문정 의원은 그 안대희 정치는 신인인데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 험지로 내보내는 게 웬 말이냐. 범친박계라고 보니까요. 안대희 전 대법관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뭐 전혀 다른 뭐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선거가 이제 뭐 여당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뭐 여러 가지 뭐 공천룰 싸움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박 성향,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어떤 출마 지역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좀 그런 전체 분위기를 좀 재편하는 시각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좀 뭔가 정치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뭐 쉽게 이기는 선거 그런 식의 어떤 전략 이렇게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아마 먼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명망가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론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각도에서는 당내 주류 지도부의 험지 출마론이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이 험지 출마론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것 같고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뭐 국무총리 지명이 됐던 분이고 또 뭐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손쉬운 선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주목할 만한 선거구에 가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어디 가면 글쎄요 뭐 과거에 한참 이제 얘기가 되는 곳은 이제 종로 지역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뭐 종로는 오히려 이제 오세훈 전 시장도 다시 거기가 아닌 이제 종로가 험지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험지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데 예.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야당 내 어떤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 있는 지역 중에서 어딘가를 나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되겠죠. 김한길 전 대표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야당의 중진이라고 하면 뭐 정세균 대표도 거기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세균 대표는 종로고요. 예.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 종로 말고 더 험한 데로 나가라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우선 짚어볼 것은 예컨대 안대희, 오세훈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좀 주목받을 만한 대결을 누군가와 벌이면 이게 전체 서울 판세를 바꾸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실제 선거전에서는 그 여당이 뻔히 이길 곳, 야당이 뻔히 이길 곳에 나가는 것들은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주목도를 높인 데는 있을 텐데 문제는 그 험지론 자체가 그 친박이 비박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박이 친박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험지 출마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큐베이팅을 할 게 아니라 청와대 출신 중에서도 스타 플레이어 같은 이정현 같은 분들은 광주라고 하는 불모지에 가서도 경쟁력이 있을 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관료나 전문성이 계신 분들은 정치보다는 당선된 이후에 쓰임새가 크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가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친박과 비박이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대희 이분은 전 대법관은 양자 중에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하게 그분의 정치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분이어서 정치가 가능한 분이어서 제가 보기엔 험지에 가서 한번 멋지게 승부를 이분은 뭐 차기에 대한 꿈도 있으신 것 같고 하니까 네. 본인을 위해서라도 검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전 시장은 어디 나가면 그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입장에서, 당의 입장에서. 본인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지도 들여다보면서. 글쎄요, 뭐 사실 이제 서울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지역들이 뭐 지금 지난 총선 때 이제 야당이 많이 승리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지금 그 TKK의 강남으로 분류되는 지역 몇 개 하고 그런 뭐 몇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다 사실 판 자체를 어렵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역 자체보다는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 누구냐, 내지는 경쟁자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약간 좀 뭐 어떤 정형화돼서 이렇게 아직 뭐 대결 구도를 만들어 보기는 그런 그림까지는 아직 안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48석 중에 지금 새누리당이 17석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어려운 여당 입장에서 대부분 어려운 지역이죠. 김황식 전 총리는 안 나서겠다는 입장을 김무성 대표한테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정몽준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황식 총리는 지난번에 그 정몽준 시장하고 서울시장 경선에서 대통령 믿고 나왔다가 아주 큰 망신 당해서 이제는 험지는
이번 총선 출마 안 한다고 하지만 험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모신다면 아마 고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도 호남 출신이고 그 여당에서는 아주 그 손꼽히는 그 분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정몽준 의원도 그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재기, 국회의원 배치를 한 번 더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피파 선거에 나가셨다가 잘 안 되시고 하셔서 보다 더 큰 꿈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선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번 총선의 소모품으로 그 전선의 병사로 쓰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 안 나서고 그 다음 대선도 도모할 수 있나요? 그 이번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예. 아마 이번 여당의 선거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임기 말로 가는 국정 운영이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되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 정몽준 미래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 굳이 끼어들지 않고 이 선거는 오로지 김무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로 지켜보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호 의원이 얘기한 그 호남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랬더니 또 찐박계에서는 이재호 의원 본인이 호남에 출마하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호남 이제 새로 정치를 하는 분들은 호남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너무 좀 과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들 같고요. 예. 물론 뭐 호남에 연고가 있고 그런 쪽에서 정치를 그렇게 하실 만한 분들이라면은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사실 뭐 험지 출마론도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게 험지가 아니라 정말 적지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바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호는 그 과거에 은평 출마를 할 때 그런 어떤 이제 요구를 받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출마했던 것들을 예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바로 뭐 호남에서 출발하자 이거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네, 진실한 사람이니까 성은 입어서 유명세를 탔으니까 이제 당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제일 볼모지로 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 옆에서 권력을 누려놓고 또 국회의회 권력까지 와서 누리려고 하느냐. 예.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따끔하게 충고하시는 거지 꼭 굳이 광주로 가라는 것 같지는 않고요. 희생하고 헌신할 차례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분석 이상일 전 청와대 행정관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부소장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